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 차익 비과세 설명,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 왜 하필이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및 증권의 금융 상품보다 그 상품들보다 사업비 등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보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죠. 그래서 다소 경쟁력을 가져오라고 배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3년 이상만 유지한 경우면 보험차익은 모두 비과세해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보험산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혜택을 점점 줄여나갔죠. 즉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유지할 때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 차익 비과세로 강화시켰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유지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 해약 만기 실효 기간 전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보험 차익은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령 그래서 2010년도 1월 1일 날 가입하고 나서 2020년도 1월 2일에 해약했다면 보험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1월 1일 가입한 이후에 9년 만에 실효인 2019년도 3월 1일 날 실효된 상태에서 2020년 1월 2일 해약했다면 비록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보험 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 기간은 9년 2개월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과세 추가 요건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설정했는데요. 월납 상품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매월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비월납이라고 해서 일시납이나 3개월, 6개월 연납, 그리고 월납도 포함하는데요. 추가적으로 1억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그 기준하고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 판매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험인이나 전문가조차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비과세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도 비과세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을 벗어날 경우에는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의 과세 여부가 핫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보험 차익 비과세란 말은 없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건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 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축성 보험은 무엇이고 보장성 보험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사망 장애 각종 보장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고요. 보장이 약하고 저축 효과가 있다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하는 상품들이 많아져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장보험과 저축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말하고 저축성 보험이라고 불린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슨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차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저축성 보험이고요. 아니면 보험 차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장성 보험이죠. 그렇다면 이때 보험 차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실 분도 모십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유튜브에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요.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 수익을 배분해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이끌 분, 출연할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대담 형식의 방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제가 남성인 관계로 여성으로 용모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는 정도로 시작하니까 초보자라도 방송에 대한 부담 및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방송 콘티 등 모든 것은 제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 추후 수익금에 대한 쉐어까지 가능하니까 도전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 차익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낸 돈 대비해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나중에 받는 돈이 더 많을 경우 그것이 바로 차익이라고 명시한 거죠. 그러므로 낸 돈 대비해서 받는 돈이 많을 경우 그 차익이 바로 보험 차익이 되겠습니다. 즉 보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보장성 보험과 대비된 저축보험에서의 보험 차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보험, 즉 보장성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발생하는 차익은 모두 보험 차익으로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망과 장애 등 보장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 차익이 발생되는 모든 보험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되며 그중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차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과거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해줬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 등 보험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 있었지만 비과세 요건은 기간 3년, 5년, 7년, 10년만 다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월납 한도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험차익 비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및 보험 판매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세법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한 명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은요. 물론 2017년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조건이요. 일시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월납은 물론이고 2년납, 3년납 등 비월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1억 원의 일시납을 넣어도 비과세고요. 월납 416만 원 2년 납을 넣어도 비과세고 연납 1000만 원 10년 납을 넣어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차익 비과세 두 번째 요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이렇습니다. 월 적립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 요건은 5년 이상 납입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에 증액하는 것을 포함시키고요. 선납은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이때는 기본보험료 플러스 추가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겠죠. 이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저축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저축의 성질을 가진 모든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저축성 보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도 차익이 발생된다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2항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균등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2스텝, 3스텝에 체감으로 납입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당연히 월납 150만 원 이하 조건 중에서 균등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월납 1억 원 한도에 포함되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탈락한다면 당연히 과세하겠죠. 그리고 선납보험료를 6개월 초과로 낸다. 가령 1년치를 낸다. 그리고 추가 납입보험료를 포함해서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납 150만 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월납 1억 원 한도에 포함되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해 줍니다. 첫 번째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세나 45세에 연금 개시된다면 비과세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만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받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기대 여명 이내에서 연금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슨 뭐 100세까지 최저 보증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 종료 시 연금 재원도 소멸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기준액의 3배 이내로 적게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매월 1억 원을 넣어도 비과세가 됩니다. 한도가 무한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저조한 수익률하고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미래 가치로 주기 때문에 현재 가치의 연금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환산한다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여명까지만 보증 지급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약 개인이 매월 10억 원을 넣어도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지만 절대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금액이 매우 미미하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중도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법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법인 명의를 CEO한테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과연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월 15일부터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다시 유지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가입권은 변경 전후 계약자 유지 기간을 통산해서 적용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기준을 벗어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비월납이나 아니면은 기타 1억 원 한도에 포함되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과세하겠죠. 그런데 요즘 몇 년 동안 단기납 종신보험을 엄청나게 판매했습니다. 5년 납, 7년 납을 판매하면서 10년 이후에 해지하라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10년 이상 유지되었다고 비과세 혜택을 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 기한 경과 후부터 환급률이 100% 내지 120%, 130%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소위 보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하고 해약한다면 비과세라고 하면서 판매했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세법 측면에서 보면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 맞습니다.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한도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1번 비과세 한도 1억 원 이내라든가 아니면 2번 비과세 한도 월 150만 원 이내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맞습니다. 가령 계약자가 일시납 1억 원을 놓고 매월 150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했다면 비과세 한도가 찼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단기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시납 1억 원을 넣고 매월 100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새로 종신보험 단기납을 가입했는데 50만 원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 또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5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겠죠. 또한 매월 150만 원의 저축성 보험만을 가입한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약정액을 봅니다. 약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월 납입액에 납입기간 총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년 납의 경우는 167만 원 이상, 7년 납의 경우는 120만 원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억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고액 월납 보험료를 넣고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신보험 단기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넣는 경우 5년 납은 총 납입액이 무려 6억 원이고요. 7년 납은 총 납입액이 8억 4천만 원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 가입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는데 일반 과세 대상자는 15.4%를 물어야 되고요. 한계 세율 대상자는 최고 49.5%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그렇겠죠. 그리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로 정부로부터 집중관리를 또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납 1천만 원, 7년 납입 총액은 8억 4천만 원이고 10년 후 환급률은 135%라고 했을 때 이자는 10년 동안에 2억 9천4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세 당한다고 했을 때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49.5%로 과세하기 때문에 1억 4,55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세후 수익 1억 4,847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것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투자하고도 이자는 1억 2천, 그 다음에 원금은 8억 4천이다 보니까 9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 적용 시 현재 가치는 겨우 6억 7,402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열심히 나입했는데 10년 동안 1억 6,598만 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어도 상속세 부담은 50%를 물어야만 합니다. 세후 수익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의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원리금인 9억 6천만 원의 50%인 4억 8천만 원을 과세당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억울한 세금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산가의 무소득 배우자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최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고요. 추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고액의 건보료를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저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만약 과세를 당하게 된다면 이런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이 아니라 왼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뾰족한 솔루션은 없을까요? 처음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었죠. 보장보험으로 저축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저축도 고액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나서 낮은 예정이율로 굴러가니까 종신보험을 통한 저축도 투자도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팔았다면 불안전 판매 해지할 수 있고요. 10년 비과세로 팔았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된다고 한다면 품질보증 위반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기한이 지났다면 민원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도 돌려받고요. 세금 폭탄도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두 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진정한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판매인이 아니고요. 자기 편에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구매 대리인을 만날 필요도 있겠죠. 그래야만 엄청난 재산 손실을 사전에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저축과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즉 개인이 투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의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절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시대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시대로 전환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까지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죠. 100년 동안의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장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가능하고 실행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를 평생 3대를 거쳐서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절세하면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A부터 Z까지 모두 콘스탄트 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투자와 절세의 최고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고 만나야만 가능하겠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므로 지금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7월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7월 5일 금요일 1회차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다음 날인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회차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 원만 제게 입금하시고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요. 투자 및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을 평생 100년 동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미나 장소 약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인데요. 나와서 바로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400m 부근에 브리스타워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지나서 50m 바로 아래 지점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 차익 비과세 관련돼서 완벽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부디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